우리가 매일 쓰는 앱들 있잖아요. 그 뒤에서는 사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데이터를 둘러싼 싸움이죠.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두 기술 스타트업 사이에 벌어진 진짜 한 편의 법정 드라마 같은 사건을 통해서 그 치열한 현장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빨아갈지 한번 쭉 훑어볼까요? 먼저 두 스타트업이 어떻게 맞붙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들이 썼던 아주 교묘한 허위 예약 수법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은 좀 의외의 판결을 내리거든요. 이걸 보면서 불법 크롤링의 기준이 도대체 뭔지 알아보고 이 모든 사건 뒤에 가려져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데이터는 과연 새로운 석유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재산일까요? 이 고민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경쟁이 정말 치열한 여행기술 업계에서 벌어진 전형적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요, 민다라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영토를 계속 넓히려는 거대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이 있습니다. 민다는 한인민박이라는 틈새 시장에 완전 집중한 곳이었고, 마이리얼트립은 항공, 투어, 액티비티까지 여행의 모든 걸 다루는 올인원 플랫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다가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뭔가 좀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걸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고들어 보니 경쟁사에 대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냥 우발적으로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의도를 가진 4단계 작전이었던 거죠. 특히 일부러 막 4개월 뒤 날짜로 예약을 걸었다가 바로 취소하는 방식을 썼는데요. 나중에 법정에서는 이걸 가지고 호스트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거든요. 근데 법원은 바로 그 점을 이거 완전 의도적인 거네 라는 증거로 봤습니다. 실수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된 거죠. 이게 결코 한두 번 해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얼트립 직원들은요, 이 똑같은 과정을 3개월 동안 무려 141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리고 이 일은 단순히 두 회사 간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숫자 73,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민다 플랫폼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73개의 작은 사업체,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의 삶이 이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법정 다툼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아주 미묘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마이리얼트립에 1억 5천만 원이라는 꽤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실제적인 피해를 일으켰다는 걸 명확하게 인정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법원은 마이리얼트립의 행동이 민다의 업무를 방해한 건 맞다고 봤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데이터 절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민다가 호스트들의 연락처 정보를 모으는데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였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 거예요. 이 판결 하나가 데이터의 가치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거대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 셈이죠. 결국 이 판결은 우리에게 인터넷 시대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아니,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도대체 언제부터 범죄가 되는 걸까요? 자, 우선 핵심 용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데이터 크롤링. 이건 사실 현대 웹을 돌아가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법원은 아주 중요한 기준을 하나 세웠습니다. 핵심은 크롤링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들어갔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판례들을 보면 그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긁어갔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얼마나 상당한 투자가 들어갔느냐, 바로 이겁니다. 잡코리아나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를 검증하고 가공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썼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야놀자 사건처럼 그냥 공개된 정보를 모은 수준이라면 보호받기 어렵다는 거죠. 결국 모든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들한테 우리 데이터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는 큰 숙제를 남긴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추상적인 법적 논쟁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이 갈등이 현실 세계의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테크 블로거가 쓴 이 문장이 우리의 시선을 다시 이 사건의 한가운데에 휘말렸던 73곳의 소상공인들에게로 돌려놓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호스트들한테 매번 들어왔다 취소되는 예약은 그냥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 예약 들어왔다 하는 희망이 곧바로 혼란과 의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겠죠. 실제로 이 모든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도 미국에 있던 한 호스트가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제보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사건은 데이터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충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앞에는 서로 부딪히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혁신을 위한 원자재, 즉 새로운 석유로서의 데이터고요. 다른 하나는 누군가의 노력과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명백한 재산으로서의 데이터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혁신을 위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권리와 피땀 흘려 쌓아올린 자산을 보호받을 권리, 그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죠. 디지털 시대의 공정한 경쟁은 어디까지 허용되고 절도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앞으로도 법원과 기업,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